우선 저희가 두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분량은 많은데 제가 앞에서 막 늘어져 버리면 이제 이영욱 TA님께서 이제 하실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대한 질문은 받겠지만 짧게 답변해 드리고, 저기 VOF 세션이라고 6시 15분부터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와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제 SNS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13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시 살펴보고, 브라우저 내부와 안드로이드 웹뷰의 내부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영욱 TA께서 이제 크로미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이제 웹키트와 크로미엄, 파이어폭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카운트에서 이제 제공하는 모바일 브라우저의 마켓, 스택카운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모바일 브라우저의 마켓 동향인 마켓 쉐어인데요.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 482가 상위권이고 탑9이 이제 96% 정도 되는 아주 점유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마켓 쉐어가 아니고요. 이 96% 정도 되는 게 이제 웹킷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이제 이렇게 많은 브라우저들이 웹킷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웹킷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 브라우저까지 카운팅을 하면 거의 100%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2013년 브리핑을 드리기 전에 웹킷의 히스토리를 아주 간략히 살펴보면, 오늘 2013년이랑 관련 있는 게 여기서 2010년입니다. 2010년에 보시면 이제 애플에서 웹킷2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2008년에 크로미엄이 이제 구글에서 개발해서 오픈이 되고, 여기서 이제 멀티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제 애플이 보니까 나 괜찮다, 너희 웹킷에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막 구글이 넣어 이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플이 웹킷2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웹킷2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2013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글에서 블링크라고 하는 새로운 웹킷을 포킹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빅뉴스였던 이제 블링크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4월 3일에 이제 웹킷을 포킹해서 블링크를 만들겠다고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 이유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웹킷2를 사용하기 싫고 좀 더 웹킷을 좀 더 단순화하고 싶다, 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블링크가 이제 포킹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4월 4일 그 다음 날에 구글은 웹킷의 모든 포트를 지워버립니다. 크로미엄만 남겨두고, 애플도 동시에 웹킷에서 크로미엄 포트를 지워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웹킷에 인바이브 하겠다 그랬는데 구글이 블링크로 간다니까 블링크를 사용할래 그렇게 된 거고, 동시에 큐티도 최근에 블링크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5일 정도에 이제 웹킷에 닉스 포트라고 하는 이제 유닉스 계열의 파직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포트가 제안이 돼서 활발히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태고, 지금 웹킷 개발자들은 이제 웹킷과 블링크를 오가면서 여기 배치했다 저기 배치했다 가져왔다 넣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뒤에 이번 해를 바라본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히 이제 브리핑을 마치고 브라우저의 내부를 본 후에 트렌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여기가 좀 지루한 파트인데 웹킷에 대해서 좀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좀 기본부터 빨리 진행을 하면서 핵심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킷 개발자가 상당히 없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웹킷 후배 개발자가 계시다면 이 섹션을 통해서 좀 쉽게 웹킷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하이레벨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UI, 브라우저 엔진, 렌더링 엔진, 네트워크, 자바스크립트, 그래픽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전체적 코드 커버리지로 보면 위에 UI랑 브라우저 엔진 한 5% 정도고 나머지 95%가 웹킷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웹킷을 안다는 것은 이제 모바일 브라우저를 한 95% 안다는 것과 좀 동일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웹킷을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웹킷 구조를 간략히 그려놓은 그림인데, 소스 코드를 다운받으시거나 SVN이나 킷으로 이게 체킹아웃을 하게 되면 옆에 오른쪽 그림 같이 이런 소스 디렉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받으셨을 때 보시면 API 레이어는 웹킷과 웹킷2가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바인딩즈, 그리고 웹킷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웹코어, 그리고 플랫폼별로 상이한 내용들을 좀 커버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공용 유틸리티로 쓰이는 WTF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폴더에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시면 바로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웹에 많이 퍼져 있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플로우를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플로우 자체가 좀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웹킷의 소스 코드랑 좀 매핑을 하면 이해하기가 빠르기 때문에 우선 넣었고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HTML이랑 CSS 파일을 다운받아서 로딩을 하면 각각의 파스가 이제 파싱을 해서 돔트리와 스타일 룰을 만들어내서 이걸 어태칭해서 렌더 트리라고 하는 화면에 보여지는 위주의 트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트리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페인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돔 트리와 렌더 트리에 대해서 이제 소스 코드 레벨에서 잠깐 살펴볼 텐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보시면 왼쪽에 HTML 파일이 있고 각각의 태그들이 있습니다. 각 태그별로 이제 매칭이 되는 클래스들이 있는데 HTML 엘리멘트나 HTML 헤드 엘리멘트 이런 게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돔트리 루트인 HTML 다큐멘트에 이런 태그들을 만나게 되면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add child를 통해서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게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렌더 트리에서 렌더 블락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렌더 블락은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각형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디스플레이 하는 그 사각형을 렌더 블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렌더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렌더 트리에서는 스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돔 트리와 렌더 트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돔에서 보여지는 부분만 추려서 만들어진 트리를 렌더 트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SS 파일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제 웹킷 트랜스폼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CSS 애니메이션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 샘플 이그젠플이라는 걸 제가 선언을 하고 div에 이렇게 클래스로 하면, 이 경우에 파싱을 하다가 렌더 블락은 이건 레이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require layer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통해서 렌더 레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좀 뭔가 투명하거나 아니면 제트 오더가 정해져 있거나 캔버스나 비디오처럼 좀 독립적으로 그려질 경우에 필요한 거고요. 이 렌더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렌더 레이어 같은 걸 만들어서 성능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 렌더 레이어 트리를 그래픽스 레이어라는 것에 매핑을 해서 오픈GL ES 같은 것을 써서 하드웨어 가속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당히 빨리 제가 진행하는 이유가 뒤에 원래 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하려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제 돔트리와 렌더트리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일 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CSS 파일이 있고 이를 렌더 스타일 트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스 코드 상에서는 렌더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가지고 색 컬러 같은 거 통해서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이런 플로우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웹킷
쪽에 매핑을 해서 소스 레벨에서 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고 코드량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진입장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덤프 렌더 트리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뽑아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레이어나 렌더 뷰, 렌더 블락, 인라인 이런 같이 렌더 트리의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위치나 컬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용도는 이제 디버깅을 한다든지 테스팅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자신의 웹페이지가 제대로 레이아우팅이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비교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플로우에서 이제 페인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인팅은 이제 크게 소프트웨어 렌더링 패스와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티드 렌더링 패스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우선 소프트웨어 렌더링 패스 같은 경우는 CPU에서 하나의 버퍼를 만들고 거기에서 뒤에 오브젝트에서부터 덧칠하듯이 이렇게 그려나가서 하나의 버퍼에 완성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 렌더링 패스입니다. 근데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티드 렌더링 패스는 각각의 오브젝트를 레이어로 쪼갠 후 각 레이어를 GPU 버퍼에 할당을 하고 이 세 개를 컴포지팅을 해서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 소프트웨어 렌더링이랑 하드웨어 렌더링의 큰 차이점을 예로 들면 삼각형 같은 게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렌더링 패스 같은 경우는 덧칠을 하기 때문에 계속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하드웨어 렌더링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갱신을 하고 컴포지팅을 하기 때문에 성능상 이득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거의 모든 브라우저가 하드웨어 렌더링을 지원하고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페인팅의 이제 다른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타일드 백킹 스토어라는 기술인데요. 사용자의 패닝과 스크롤, 줌, 인아웃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고 지금 보시면 웹에서 지도 같은 거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스크롤을 하시면 그 타일 같은 게 막 옆에 쭉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와 거의 동일한 기술이고요. 보시면 웹페이지를 여러 개의 타일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쪼개고 만약에 여기가 갱신이 됐다, 바뀌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더티 타일즈라고 체크를 한 후에 업데이트를 하고 이 부분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웹페이지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페인팅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모여서 이제 그 웹킷의 성능에서 페인팅 쪽이 가장 큰 바틀렉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모바일 브라우저가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좀 그랬던 건데 원래는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단순하게 그린 겁니다, 사실. 근데 복잡한데 우선 저한테 뭐 어떤 분들이 로드 URL만 좀 가르쳐 달라. 그런데 로드 URL을 알면 웹킷의 전체를 한번 훑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뭐 앱 같은 게 로드 URL을 요청을 했다면 페이지, 프레임, 다큐먼트라는 세 개의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페이지는 이제 웹페이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프레임은 이제 뭔가 컨텐츠를 넣는 틀, 다큐먼트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략히 보면 이제 프레임 쪽에서는 하는 일이 쭉 내려와서 메인 리소스 로드라는 곳에서 HTML 파일만을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큐먼트 같은 경우는 캐싱 같은 처리를 막 하기 위해서 하다가 서브 리소스 로드라는 곳에서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을 로딩을 하죠.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타입의 로드를 만든 이유가 이제 이미지나 자바스크립트나 CSS는 우선 용량이 크기도 하고 자주 안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캐시 기반으로 가는 것이고요. HTML 파일은 좀 기본이기 때문에 메인 리소스 로드에서 로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로드에서 요청을 해서 리소스 핸들이라는 플랫폼 앱스트랙트 된 뭐 그런 쪽에 요청을 하면 실제로 플랫폼 네트워크 스택이라고 하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크로미움 네트워크 스택을 사용하고 있고 iOS 같은 경우는 CF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리소스를 다운받아서 애더 데이터를 통해서 해주면 아까 앞선 플로어에서
파싱을 해서 돔 트리와 렌더 트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페인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플랫폼 네트워크 스택이라는 게 이제 이런 플로우를 타는데요. 이 플로우는 이제 HTT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이제 헤더에 캐시 컨트롤이라는 스펙이 정의되어 있어서 캐시의 생명 주기를 정의해 놓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캐시가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지우고, 만약에 새로운 거 나오면 세이브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플랫폼 네트워크 스택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웹뷰 캐시 DB와 같은 로컬 DB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일련의 플로우가 보시면 이제 보통 웹페이지의 복잡도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2만에서 5만 번의 콜이 일어나는 아주 헤비한 작업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루한 마지막인데요. 예, 보시면 이제 웹킷 소스를 딱 다운해 받으시면 엄청난 소스 코드 양이 놀라십니다, 우선. 근데 우리가 포커싱 할 부분은 C++ 뿔뿔이고요. 나머지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테스트나 뭐 테스팅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뭐 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건 좀 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C와 C++만 보시면 된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웹킷의 기본적인 인터널을 아주 빠르게 살펴보았는데 사실 저도 힘들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거고요. 이번 쪽부터 이제 제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안드로이드의 웹킷 구조를 간략히 그린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구조가 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바단의 웹뷰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자바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웹킷과 이어주기 위한 JNI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네트워크는 크로미움 네트워크 스택을 사용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VAS, 그래픽스 스택은 스키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웹뷰 프레임워크입니다. 아주 복잡한데요. 원래 이런 거 PPT에 넣으면 안 되는데 설명을 위해서 좀 넣었고요.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미리 질리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ICS에서 젤리빈으로 오면서 상당히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에 웹뷰라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보이시나요? 웹뷰라는 게 있었는데 ICS에서는 웹뷰에서 모든 처리를 했다면 젤리빈으로 오면서 웹뷰에서는 인터페이스만 남기고 그 나머지 처리를 웹뷰 클래식이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트픽스로 이제 클래식이라고 붙은 애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뭐 지오로케이션 퍼미션즈가 상속을 받아서 지오로케이션 퍼미션즈 클래식 뭐 이렇게 있고, 웹뷰 팩토리나 웹뷰 프로바이더 뭐 이런 게 생겼죠. 제가 이 코드를 이번에 초해 봤는데 왜 얘네들이 쓸데없이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붙일까? 우선 내가 개발자라면 저런 단어를 어떻게 붙일까 해서 이렇게 파고들다가 알게 된 건 사실이고요. 우선 이거에 대한 답은 뒤에 있습니다. 우선 웹뷰를 보시면 기존에서는 여기 다 처리를 했었는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팩토리, 프로바이더 통해서 웹뷰 클래식이라는 데서 다 처리를 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구글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웹뷰를 제공을 할 거라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크로미움 파워드 웹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크로미움 소스 내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웹뷰라는 폴더가 새로 생긴 걸 알게 되고, 그 안드로이드 웹뷰 폴더 밑에는 AW로 시작하는 클래스들이 쫙 있습니다. 그 AW로 시작하는 클래스들은 이렇게 매핑이 가능하고요. 현재 최신 크로미움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빌드를 해보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키캣이나 그 이후 버전에 쓰는 크로미움 파워드 웹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크로미움 파워드 웹뷰는 이제 기존 웹뷰와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부분인데요. 원래 크로미움이 멀티 프로세스 모델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만약에 웹뷰와 비슷한 컨텐트 뷰라는 게 있고, 얘가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려고 하면
물리 메모리의 클래스를 체크를 해서 클래스 넘버가 16이면 한 개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24면 두 개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클래스별로 프로세서 생성하는 개수가 틀려지고요. 그리고 CPU 피처나 코어를 체크를 해서 마찬가지로 체킹을 하기 때문에 샌드박스 프로세서를 생성하는데 상당히 좀 플렉서블하게 디바이스 그 사양별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스 코드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크로미엄 파워드 웹뷰는 싱글 프로세서로 돌리겠다 뭐 이런 주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미움을 좀 더 알면 앞으로 안드로이드에서 브라우저의 동량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바톤을 넘겨서 이용욱 TA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크로니움 파트를 발표하게 된 이형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준걸 TL님께서 웹킷의 히스토리 그리고 웹킷의 내부 구조 및 어떻게 HTML 문서를 파싱해서 돔 트리를 만들고 렌더 트리 만들며 또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화면에 렌더링 하는지, 그리고 최근 안드로이드 오픈소스의 웹뷰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는 크게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여러 브라우저 밴드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크로니움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우선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오픈소스 브라우저 엔진인 크로니움 기반의 API 슈트로 기존 안드로이드 웹뷰와 1:1 호환성을 가진 새로운 렌더링 엔진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제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정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정의할 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현재 지금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웹뷰와는 새로운 전혀 다른 엔진을 지금 구글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스 코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위쪽 부분에 보시는 소스 코드가 이게 안드로이드 오픈소스에 있는 웹뷰 팩토리.자바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즉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가 준비되면 이걸 디폴트 사용하겠다라는 게 코멘트로 달려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는 게 이게 크로니움에 있는 소스 코드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W 컨텐츠라는 자바 보시면 얘는 지금 현재 웹뷰와 1:1로 매핑된 엔트리 포인트다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그런 상황을 봐서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가 구글에서 준비 중에 있고, 이 목적은 기존에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웹뷰를 대체할 목적으로 좀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기 앞서 그럼 크로니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로니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크롬과 크로니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로고 색깔이 다릅니다. 예, 밑에 보시면 좀 컬러풀한 게 크롬이고 약간 블루 계열이 크로니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우분투나 사용하시는 분 보면 이게 크롬 브라우저 다운받았는데 이게 아이콘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그때 많이 당황하시는데 그때는 크롬이 아니고 크로니움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로고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크롬과 크로니움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크로니움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가공되지 않은 그냥 오픈소스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구글에서 직접 QA를 하고, 그 다음에 공짜가 아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한 플러그인이나 이 보시면 어도비 플래시라든지 그런 비용을 지불한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코덱도 공짜가 아닌 직접 비용을 지불한 그런 걸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롬과 크로니움은 돈을 주고 약간 그런 라이센스를 지불하는 그런 조금 고급적인 플러그인 사용하느냐, 그냥 공짜만 쓰느냐, 그 차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로니움은 이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패키징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 실내로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니움 파트를 실제적으로 패키징해서 배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크로니움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에서도 지금 현재 크로니움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신 삼성 갤럭시 S4부터 이 크로니움 기반의 브라우저를 삼성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4 이전의 브라우저는 다 안드로이드 웹뷰 가지고 만들었는데 S4부터 이 크로니움 기반의 어떻게 보시면 많은 서비스 쪽에서 많이 요청을 질문이 들어온 게 같은 화면을 렌더링했는데 좀 다르다. 삼성 갤럭시 S4는 그 이유가 전혀 다른 렌더링 엔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큐티도 기존에 웹킷을 사용하다가 최근 들어서 블링크 쪽으로 약간 크로니움 쪽으로 약간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오페라도 원래는 자체 저기 프레스토라는 엔진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그러니까 블링크 크로니움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Y자라는 게 있는데 Y에 있는 저 얀덱스 브라우저라고 저기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크로니움 기반의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이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크로니움 파우더 웹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기존 안드로이드 웹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예상이라고 적어 놓은 것처럼 아직 이게 크로니움 파우더 웹뷰가 이게 shipping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멱살 잡는 일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사용하는 크로니움 버전이라든지 HTML5 뭐 CSS 커버리지만 보더라도 기능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HTML5 점수만 보더라도 최신의 크로니움이 거의 한 110점 정도 많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뭐 최신의 HTML5 기능들 뭐 웹 RTC 뭐 웹 GL, 웹 오디오 같은 그 최신의 HTML5 기능들이 최근 크로니움에 거의 다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CSS3 항목을 보면은 CSS3 항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CSS 스펙 중에 하나가 뭐 플렉스블 박스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다음에 멀티컬럼 레이아웃, 그럼 CSS 애니메이션 같은 최신의 기능들이 많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 툴, 기존의 안드로이드 웹뷰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는 디버깅 할 수 있는 툴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크로니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 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크로니움 파우더 웹뷰도 지금 대부 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할 수 있는 이 대부 툴이 아마 지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같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모델인데 기존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웹뷰 같은 경우는 싱글 프로세스로 돌고 있는데 크로니움도 싱글 프로세스로 동작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기존 안드로이드 웹뷰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아마 싱글 프로세서 동작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크로니움이 멀티 프로세스 구조이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으로 이게 멀티 프로세스로도 동작할 수 있지만 아마 기본 디폴트로는 싱글로 동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이 스레드 개수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존적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웹뷰 같은 경우 스레드가 4개 정도 사용하고 있지만 크로니움은 12개 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3배 이상 스레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레드를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메인 스레드, 그 UI 스레드를 약 가볍게 해서 UI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장점이 있고요. 예. 예, 그러면 크로니움 파우더 웹뷰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아까 보여드린 잠깐 그런 내용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크로니움 같은 경우에는 크로니움 피처 대시보드라는 그런 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 이쪽에 보시는 그림이 각각 크로니움 버전별로 뭐 30대, 31 버전을 클릭하시면 이쪽에 지금 현재 그게 shipping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개발 중인 것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은 뭐 웹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웹 크립토 API, 웹 미디, 그다음에 스피치 API 등 최신의 뭐 CSS3라든지 기능들이 대거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현재 지금 아직까지 크로니움 파우더 웹뷰가 아직 shipping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이 상당수 많은 것들이 아마 포함해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그림은 뭐 기본적으로 리모트 웹 인스펙터라든지 그런 웹 RTC, 웹 오디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단말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달에 미국 구글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에서 블링크 컨트리뷰터 미팅이 있었는데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보시는 그림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별로 잘 안 나왔네요. 예. 참가를 했는데 아래 업체는 참가한 업체들이고 예, 구글뿐만 아니라 뭐 오페라, 삼성 그리고 지금 네이버도 왔고요. 인텔, 뭐 어도비, 블랙베리는 왜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블랙베리는 아직 예, 참석을 했는데 현재 구글에서 한 80명 정도, 그다음에 난 구글에서 한 80명 정도, 16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이때 저기 피터라는 옆에 보시는 피터 베버로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 개발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랑 만나가지고 도대체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가 언제쯤 shipping이 될 거냐 물어봤는데 역시나 보안상 이유로 지금 대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돌려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지금 개발은 어느 정도가 됐고 어느 정도가 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지금 개발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버그 픽싱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개발적인 스테이터스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로니움 소스를 다운받아 보면 확인 가능한데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 친구 말처럼 개발은 거의 다 완료가 돼 있고 약간의 버그 픽싱 중에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초나 늦어도 내년 중에는 아마 크로니움 파워드 웹표가 이렇게 shipping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킷과 블링크, 아까 이전에 김주걸님께서 블링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웹킷과 블링크는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같다라는 거는 기존 블링크 같은 경우 웹킷, 이쪽에 웹킷 렌더링 엔진인데 웹킷 렌더링 엔진을 포크를 떠가지고 블링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렌더링 엔진 파트도 있고 블링크는 이 상위에 있는 컨텐츠라는 멀티 프로세스 구현부와 플랫폼 포팅 레이어를 담당하는 레이어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컨텐츠 레이어가 이쪽에 반을 탁 잘라가지고 위쪽에는 브라우저 프로세스고 뭐 아래쪽에는 렌더러 프로세스,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 레이어가 반 갈려서 다른 프로세스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웹킷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 프로세스 구현 컨텐츠 같은 레이어가 웹킷 소스 안에 보면 웹킷2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게 다 지금 개발되어 있고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먼저 블링크고 컨텐츠 API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컨텐츠 API가 뭐냐면 이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웹뷰 같은 API 슈트인데 아까 이전에 김정일 팀이 잠깐 보여주신 컨텐츠 뷰라는 것도 이 컨텐츠 API 중에 하나고요. 하나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블링크하고 이 크로니움의 차이가 뭐냐면은 크로니움 같은 경우 블링크 플러스 이 브라우저 컴포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링크까지는 얘는 그냥 렌더링 엔진을 갖고 있는 멀티 프로세스 소스 코드에다가 브라우저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 갖고 있는 뭐 오토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오토 컴플리트, 뭐 파비콘, 히스토리, 굉장히 브라우저에 관련된 기능들이 두 개 섞은 게 크로니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레이어 위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 구현은 자바와 C++로 되어 있고 이 두 개는 JNI 통해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크롬 브라우저와 똑같은 이런 렌더링 엔진을 쓰고 있고 똑같은 멀티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가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크로니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러니까 크로니움 크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 그러니까 브라우저 컴포넌트만 빼면은 그게 아마 그러니까 크로니움 파워드 웹뷰의 그런 기능이라든지 성능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크로니움은 싱글 프로세스로 하지 이게 골치 아프게 이 멀티 프로세스 구조를 채택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잠깐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 원인은 안정성이 가장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잠깐 빨간색 표시된 것처럼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렌더링 엔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멀티 프로세스로 특정 탭이 죽더라도 다른 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멀티 프로세스를 채택하기에는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은 크롬 디자인 문서 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제가 봐도 어지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발표해야 될지 지금. 예.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크게 브라우저 프로세스와 렌더러 프로세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 위에 있는 게 브라우저 프로세스고 밑에 이게 두 개가 렌더러 프로세스인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브라우저에 탭이 두 개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렌더러 프로세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잘 보이시겠나 모르겠네요. 브라우저 프로세스 보면 이게 호스트라는 프리픽스가 다 달렸습니다. 호스트, 렌더뷰 호스트, 렌더 프로세스 호스트라는 프리픽스가 달려 있는데 이 호스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호스트를 통해서 다 렌더 프로세서가 이렇게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세서부터 잠깐 보면요. 여기 있는 렌더 프로세스 호스트라는 이 클래스에서 이게 자기한테 1대1로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이 렌더러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렌더 프로세서 두 개이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렌더 프로세스 호스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위해서 IPC가 필요한데 그 IPC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O 스레드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 IO 스레드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잘 보시나 모르겠네요. 이쪽에 보시는 또 하나의 호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렌더뷰 호스트가 있는데 이 렌더뷰 호스트가 뭘 하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렌더러 프로세스 있는 렌더 뷰를 이게 1대1로 서로 데디케이트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렌더링의 핵심 키는 렌더 프로세스 있는 렌더 뷰가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많은 내용 중에 그냥 렌더 뷰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렌더 뷰가 중요하면 그러니까 웨킷 렌더링 엔진이 렌더 뷰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웨킷이 렌더 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렌더 프로세스 그러니까 A라는 페이지 파싱하다가 처리하다가 만약에 프로세스가 만약에 문제 생겨서 렌더링 엔진이 만약에 죽어버렸다 하면은 이 렌더러 프로세스만 죽기 때문에 다른 탭은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멀티 프로세스 구조에서 중요한 이 IPC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와 렌더러 프로세스 모두 IPC를 이 IO 스레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메인 스레드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인드 IPC가 있고 이 바인드 IPC를 통해서 바인드 IPC 기능 중에 스레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 통해 가지고 이 IPC 메시지를 이 메인 스레드 메인 루프로 보내지 않고 별도의 스레드 통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크로니움에서도 이 IPC 메시지를 메인 스레드 하지 않고 별도의 IO 스레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메인 스레드 그러니까 IO 스레드의 부하를 많이 줄여서 UI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유와 또 한 가지는 이 싱크 IPC가 가능한 그러니까 IPC 메시지가 그 대부분 비동기지만 가끔씩 싱크 메시지 필요하거든요. 그 싱크 메시지를 만약에 메인 스레드 처리한다 그래 되면 싱크 메시지 처리하는 그 동안은 메인 스레드가 블락킹이 돼버려요. 블락킹이 돼버리면 렌더링 파싱을 못한다거나 그럼 굉장히 그런 구조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그런 IPC는 별도의 스레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로니움에는 잠깐 이전에 말씀 안 드린 이 GPU 프로세스라는 게 또 있는데 이 GPU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렌더링한 그런 정보들을 다 GPU 프로세스 통해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이 IPC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네임드 파이프라인 사용하고 있고 뭐 리눅스라든지 OS X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 소켓 도메인을 통해서 이 IPC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전 장에서 살펴본 그림을 제가 좀 더 쉽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전보다 훨씬 간단한 것 같나요? 예. 근데 상징적인 것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처럼 이쪽에도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이게 렌더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는 어떻게 보면 탭이 두 개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붉은색은 붉은색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잠시 보여드린 뭐 렌더 프로세스 호스트도 보이고 렌더비 호스트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웹 컨텐츠라는 클래스가 중요한데 이 웹 컨텐츠가 탭당 하나가 있는 그러니까 브라우저 프로세스에서 탭당 웹 컨텐츠 하나씩 있고 이 웹 컨텐츠에서 모든 관련 있는 중요한 이런 클래스 인스턴스를 관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스레드들을 보시게 되는데 이런 스레드들이 어떻게 보면 크로니움 구조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이자 그 굉장히 구조 굉장히 복잡해지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스레드를 이용함으로써 메인 스레드가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니까 UI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맨 옆에 여기 제가 다른 컬러로 표시해 놓은 두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스레드도 이것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간 조정이 가능한데 첫 번째 보이는 게 GPU 메인 스레드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GPU 프로세서도 별도의 프로세서 형태로 동작할 수도 있고 이 브라우저 프로세서 안에 하나의 인베디드 형태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GPU 프로세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쪽 브라우저 프로세서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렌더 프로세서는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렌더 프로세서는 안드로이드에 있는 서비스라는 형태를 통해서 별도의 프로세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크로니움 같은 경우 싱글 프로세서로도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크로니움 파우더 웨프 같은 경우 싱글로 동작할 수 있는데 싱글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이렇게 렌더 메인 스레드라는 별도의 스레드가 생겨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렌더 프로세스에서 처리해야 되어 있는 이 웹킷 이 객체 자체를 여기 스레드로 옮겨서 처리를 함으로써 얘들 없이 그냥 그러니까 브라우저 프로세스 하나로도 이게 렌더링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플렉스블한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은 리소스 패칭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스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네트워크 스택을 사용하는 곳은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아닌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렌더러 프로세스인데 실제 아래 그림 보시면 이 네트워크 스택이 이 브라우저 프로세스에 있는 IO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웹킷은 여기 있는데 크로니움 그 네트워크 스택이 브라우저 프로세스 있기 때문에 뭐 IPC 통신을 해야 되는 등 오버헤드가 굉장히 조금 증가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을까 하는 이유를 잠깐 몇 가지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크로니움 네트워크 스택이 만약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쿠키라든지 캐시 같은 그러니까 프로세스별로 공유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이 관리가 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A 탭에서 만약에 네이버닷컴을 로그인했다 했는데 B 탭을 딱 열었을 때 그에 대한 로그인 쿠키 정보가 이쪽으로 공유가 안 되면은 얘는 그냥 로그인이 안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라우저 프로세서에서 이 네트워크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일반적으로 IO 스레드를 통해서 모든 리퀘스트를 받게 되는데 일단 브라우저 프로세서로 들어오는 모든 리퀘스트 중에 이쪽에 보시면 리소스
메시지 필터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빨대를 하나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iOS 스레드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리퀘스트랑 관련된 거는 다 후킹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잠깐 정리해 놓은 것처럼 뭐 소켓 풀 관리, 그다음에 커넥션 개수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관리를 위해서 브라우저 프로세서의 네트워크 스택을 운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렌더링한 이 비트맵을 어떻게 화면에서 표시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니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GPU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화면에 렌더링을 하고 있는데 이 GPU 프로세스가 의미하는 것이 GPU 칩이 아니고 OS에서 얘기하는 GPU 그냥 프로세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렌더 프로세서랑 똑같은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GPU 프로세스로 네이밍이 되어 있냐면은 시큐리티와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GPU 프로세스에서만 이 GPU 자원을 내가 접근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뭐 렌더 프로세스나 브라우저 프로세스에서는 GPU 자원을 접근하지 못하고 이 GPU 프로세스만 통해서 이쪽을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물론 그냥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개념상으로 분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GPU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그 원인은 안정성. 어떻게 보면 만약 화면에 열심히 막 그 GA 커맨드를 열심히 사용하다가 만약에 죽어버리더라도 브라우저하고 다른 렌더 프로세스는 죽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장점도 있고요. 세 번째는 유니포미티 즉 단일화. 그러니까 렌더링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이렇게 GL 커맨드 같은 형식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포팅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GPU 프로세스만 뭐 플랫폼에다 포팅해 보면 크로니움은 그냥 화면에 그냥 쉽게 포팅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 마지막으로 병렬 처리가 가능한 이게 프로세스를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병렬 처리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GPU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적인 동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쪽 GPU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만들어 준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키는 거죠. GPU 프로세스한테 뭐 A를 그림을 그려라 뭐 A를 뭐 텍스트로 업로드해라 굉장히 그 명령어를 이렇게 쉐어드 메모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날리는데 명령을 날리는 거를 그냥 패치해서 실행만 하는 어떻게 보면 얘가 하는 일은 그냥 일 시키는 걸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수동적인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렌더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렌더러 프로세스에 있는 컴포지터라는 모듈인데 이 컴포지터가 아까 이전에 김종걸 팀이 잠깐 말씀드린 요즘 하드웨어 액셀레이션 할 때 컴포지터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똑같은 얘기인데 컴포지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비트맵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불알 보는 화면들은 그냥 비트맵인데 비트맵 만들고 이 비트맵 한 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레이어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캔버스라든지 뭐 CSS, 3D, 트랜스폼 같은 태그를 만들 때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처리하는데 그에 대한 모든 걸 다 컴포지터 여기서 다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만들어 놓은 비트맵을 이 화면에 갱신하기 위해서는 GPU를 쓰기 위해서는 비트맵을 텍스처로 업로드해야 되거든요. 그런 실제 커맨드도 얘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케줄링도 담당합니다. 그 스케줄링이 뭐냐면 우리 화면에 갱신할 때 이 현재 보이는 화면을 언제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냥 굉장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Y물 돌면서 계속 화면을 이렇게 갱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V싱크처럼 그러니까 16ms 단위로 한 장씩 화면에 보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든 처리를 한 게 다 이 컴포지터 모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렌더링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는 게 컴포지터 모듈이고 이 GPU 프로세스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씩 그냥 처리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 그러니까 렌더러 프로세서하고 GPU 프로세서 사이에는 사용하고 있는 게 GL 커맨드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GL 커맨드는 뭐 구글에서 디파인했지만 거의 오픈GL ES 2.0 API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캔버스라든지 웹G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아직 백엔드가 그러니까 오픈GL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함수를 그냥 호출만 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가속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GL 커맨드의 샘플들인데 이렇게 오픈GL ES 함수처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갑자기 나와서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이 섹션을 좀 시간이 모자라면 말씀을 안 드리고 아니면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한 5분 정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이영욱 TA님께서 상당히 크로니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설명을 해주는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나중에 되실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그림도 상당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지금 저희가 웹킷이랑 웹킷2 크로미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 차이점이 딱 API 바운더리입니다. 보면 웹킷은 싱글 프로세스에 그냥 웹킷 위에 API 레이어가 있고 웹킷2 같은 경우는 이제 API 레이어는 동일한데 아래쪽에 웹킷이라는 걸 UI랑 그냥 두 개의 프로세스로 나눠서 UI랑 웹 프로세스로 나눈 거고요.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위에 웹킷 위에다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두 개로 나눴죠. 이게 큰 차이점인데 이게 아까 이영욱 TA님께서 설명하셨던 이제 디자인 다큐멘트에 있다는 크로미움의 구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웹킷2와 크로미움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게 그려본 건데 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웹킷2의 경우는 이제 웹뷰가 이제 위에 UI 프로세스에 있고 이제 웹 코어라는 게 밑에 이제 크로미움으로 치면 렌더러 프로세스 같은데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는 게 구글한테 너 그 프로세스 모드 해줘 했는데 구글 입장에서 보면 이 웹킷 바깥쪽에 있는 거 다 안으로 집어넣어 달라는 이야기였고 애플 입장에서 보면 저런 구조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링크라는 것에서 포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만약에 채택을 했다고 하면 좀 리커시브 하잖아요. 이렇게 바깥쪽에 프로세스 모델이 있는데 웹킷 안에 들어오니까 또 프로세스 모델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존할 수 없는 관계였고 2010년부터 벌써 준비를 해왔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까지 이제 웹킷만 다 있는가 하면 사실 파이어팍스는 혼자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왔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UI나 브라우저 엔진, 렌더링 엔진 이렇게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웹킷 대신에 게코라는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는 이렇게 네코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뭐 V8이나 자바스크립트 코어 대신에 이렇게 선스파이더라는 자체 엔진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스키아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GTK 플러스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초에 이제 ASM.JS라고 해서 성능적으로 상당히 우월한 다고 해서 파이어팍스에서 공개한 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네이티브 수준과 거의 파이어팍스의 ASM.JS는 차이가 안 나는데 비해서 크롬이나 파이어팍스 많이 느립니다. 이건 모바일 브라우저는 아니고요. 근데 보통 데스크탑에서 적용된 게 모바일 브라우저로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파이어팍스 모바일 쪽에서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빠르다만 이야기했지 내부적으로 왜 빠른지 그런 걸 많이 공개가 안 된 상태인데 보시면 언리얼 엔진 같은 C++로 짜여진 코드를 임스크리튼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서 돌려버리면 아웃풋으로 JS 파일로 쫙 나오게 되는데요. 그 JS가 사용하고 있는 게 ASM.JS고 이 ASM.JS가 하는 일은 뭐 그렇게 파일도 안 크고 별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제너레이션 된 JS 파일이 하는 일이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타입 뭐 이제 VAI 같은 그런 걸 쓰셨을 텐데 뭐 인티저나 스트링이나 이런 걸로 아주 명확히 정의를 해서 그런 타임을 확 줄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흰 메모리 같은 거를 원래는 관리를 안 해줬는데 자바스크립트 내 흰 메모리 관리를 뉴나 말록처럼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런 것도 가비지 컬렉션이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는 시간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성능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네이티브 수준의 자바스크립트라서 보통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보시면 이게 뭐야 뭐 이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아시고 제가 크로미움만으로 끝나면 쟤네들 구글만 보내 이러실까봐 사실은 이런 여러 분야에 걸친 브라우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걸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